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대통령 신년사에 대한 반응이 여야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연초 정치권 핫 이슈 뭘로 봐야 될까요? 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는 세 개의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거는 정치권도 마찬가지로 공유하고 있을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 극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상을 회복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용, 이 양극화가 많이 이제 심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양극화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적인 도약이죠. 우리가 워낙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수출은 좋았습니다. 지난해 말을 이제 지켜보면 마이너스를 이제 마감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체력이 상대적으로 타 국가들에 비해서는 우수하다 이런 게 입증이 됐지만 내수 시장이 너무 힘들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회복시키기 위한 경제 체질 변화. 대통령은 이제 선도 국가로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 말씀하신 대로 여야 입장은 정반대죠. 네. 오히려 이게 자화자찬이고 국민 공감이 거의 없다. 이렇게 이제 야당은 비판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K 방역을 자랑만 했는데 지금 이제 국민 혼란 초래되고 있고 백신도 늦어지지 않느냐 실패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여당은 이제 대통령의 올해 이 추진 현안들을 입법으로 최대한 이제 지원하겠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올 정치권의 화두 사실 연초에는 사면으로 시작해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만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사면으로는 가라앉았고요. 지금 이제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을 향한 이제 이 상황에 드라이브가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석 달도 남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모두 야권은 지금 단일 후보를 어떻게 낼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여권은 또 의외로 흥행이 되지 않는 데다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또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이것을 반전해낼 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여야 모두 올해는 민생을 살리는 해가 돼야 한다. 이 민생 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긴 한데 이게 우리가 늘 그렇듯이 정치권 여야의 진영 갈등이 동상이몽이어서 어떻게 좀 화합을 하고 협치를 하고 통합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에게 통합하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늘 생각하는 이제 소신입니다만 정치권이 통합하면요 국민들이 통합되거든요. 네. 근데 정치권이 늘 이제 이 세력화 시켜놓고 진영화 시켜놓고 이념화 시켜놓고 갈라치기는 자신들이다 하면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면 이건 어불성설이다. 올해는 좀 협력하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치권 통합 참 이상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현실과는 너무 먼 이야기라서 참 씁쓸하긴 하네요. 이야기한 제가 죄송하네요. 네, 핫 이슈 그러니까 4월 재보궐선거와 또 민생 경제, 코로나 극복 세 가지를 꼽으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면론은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코로나 양극화에 대한 이익 공유제 논쟁이 또 시작이 됐어요. 맞습니다. 네. 사면론은 불씨는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오는 목요일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변이 없다면 징역 22년입니다. 혹시 어떤 변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게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이 양형은 건드리지 않고 그다음에 어떤 혐의가 추가되거나 혐의가 빠진 것도 없어요. 다만 지금 인정된 혐의 중에서 일부를 법리적으로 분리 선고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권고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있는 형량 그대로 분리 선고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2년 약간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외의 이제 형량은 거의 정해져 있는 셈인데 문제는 이제 야권에서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이거 사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빠르다면 설 사면, 늦으면 3.1절 사면 이런 기대론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진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에 언급도 없었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소신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오히려 당내 반발이 큰 상황이라. 하지만 이제 이 재보선 지나서 내년 3월 대선을 향한 과정에서 아마 올 가을 추석 무렵이나 성탄절 무렵에는 사면 논의가 야권발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이 긴 호흡으로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주 흥미로운 대목인데 네.
자, 이낙연 대표가 지금 새해 들어서는 이재명 경기지사보다 상당히 좀 의제 선점은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플러스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던지긴 하지만 이게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가 더 크다고 보시는 거군요. 당장은 마이너스죠. 네. 왜냐하면 이제 당내에서 좀 격한 얘기들이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 또 의제 선점을 하나 더한 게 이제 코로나 양극화에 대한 이익공유제라고 하는 하나 이제 해법인데 네. 이게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라는 재난이 뭐 우리는 예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닥쳐왔고 1년이라는 장기간을 코로나에 우리가 사회적 에너지를 다 뺏겼고 민생이 이것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았고 그런데 수혜자도 있다는 거죠. 코로나 특수를 누린 산업군이 있고 코로나로 정말 피폐해진 산업군이 있는데 피폐해진 쪽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급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들이죠. 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취약계층 다 포함이 되고 대부분의 산업은 이제 마이너스 역성장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수혜를 입은 곳이 있었던가? 이게 궁금해요. 네. 비대면 온라인입니다. 특히 이제 아마 보시면은 그 배송사업 플랫폼들, 네. 이 배달업체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 다 이제 뭐 집콕하면서 홈트하면서 다 모든 물건들 먹거리까지도 이제 배달해 먹는 게 일상 다반사가 되다 보니까 매출이 급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대면 업체들은 포털들이 있죠. 뭐 이 우리나라 업체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입니다. 또 집에서 보는 IPTV라든가 넷플 땡땡 영화 드라마 보는 채널 있죠. 네. 여기는 지금 엄청나게 이제 가입자와 그리고 트래픽이 접속자가 폭증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IT 비대면 산업 쪽은 온라인 업종은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오프라인 산업 쪽은 주저앉았는데 그렇다면 이 양극화의 격차가 커진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이거는 차관점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더 번자가 크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좀 돕기 위한 사회적 분배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익 공유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강제로 제도화하기는 어려워요. 자발성에 근거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게 지난해 우리가 봤던 일이지만 일종의 캠페인인데 착한 임대인 운동. 운동. 네. 임대 사업자가 스스로 임차인들에게 힘들죠, 고통스럽죠. 좀 저희가 이 월세를 덜 받겠습니다 하면 그 덜 받아서 손해 보는 부분에 또 50%를 정부가 세액공제로 메꿔줬어요. 네. 사실 뭐 반값 깎아줬다 그러면 한 25% 깎아준 셈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3차 재난지원금에 착한 임대인에게는 깎아준 금액의 70%까지를 보전해 줍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이 많이 깎아줘도 생색을 내고 70%는 돌려받는 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좀 전 산업 분야, 양극화 분야에 적용해보자라는 제안이고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당 정책위에 한번 검토해보라. 유럽에서는 이미 코로나 승자라고 불리는 특혜 업종들에서 사회 환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도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이런 데는 굉장히 사회 환원 많이 하고 있고 그 기부 운동을 주도하는 게 또 빌 게이츠 회장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소문이 좀 많이 들려오진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주도해보자라는 발상인데 당장 야권에서는 이게 사유재산을 침해하겠다는 거냐. 민간의 이익을 어떻게 정부가 건드리느냐. 그럼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 이런 이제 좀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논쟁은 많은데 국민들 다수는 공감할 만한 아이디어기는 해요. 네. 다만 그 방법론이 문제인데 이 논쟁이 어떻게 좀 생산적으로 풀려갈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 빌 게이츠는 백신 개발에 1,187억 원 정도를 기부한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큰 기부는 아직 대기업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정리를 해보면 이익 공유제, 그러니까 코로나19로 많은 이익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피해가 큰 업종을 돕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뭐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착한 임대인 운동과 같이 자발적인 참여를 높여서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이익을 봤다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을 하고 또 어떻게 아, 구분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좀 생겨요. 명 앵커십니다. 네. 핵심을 딱 짚으신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사회주의냐라는 이제 또 선동적인 이야기도 등장했습니다만 네. 이거는 지금 뭔가 공개념, 공공사업을 좀 강화하는 이제 진보 정부와 또 항상 이제 이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이제 보수 진영 간에 항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말씀하신 대로 그겁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 국민에게 1차 재난지원금을 줬던 것도 사실은 뭐 상위 30%를 빼자, 뭐 중위 50%까지만 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 행정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 시간만 걸리고 지급은 늦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때 긴급하다는 의미에서 모두 다 지급을 한 거거든요. 네. 다만 개인적으로 이거 안 쓰실 분들은 기부하십시오 이랬던 건데 네. 사실은 이걸 쓰는 게 이 내수 경기 진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돌았었죠.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혜를 본 업종이 어디냐, 그리고 특혜를 받다면 얼마나 받느냐, 이 중에 얼마를 그럼 어디에 돌려줘야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긴급재난 지원도 그렇고 앞으로도 코로나 회복에 들어갈 재정은 너무나 이제 막대한 재정 확대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를 정부 국고를 다 털어서 할 수만 없다는 거죠. 민간 부문에 이제 투자를 유도하자는 방식이기는 해요. 이것도 좀 이해는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걸 기계적으로 우선 구분할 수는 있겠는가? 이 좀 야권의 이야기가 정부 입장에선 당장 뾰족한 답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논의해보고 검토해보자는 이야기다까지만 된 거지.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아직까지는 무르익은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뭐 국책연구기관이나 혹은 민간 대기업의 이제 경제연구소 등에서 어떤 연구 결과를 낼지도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태스크포스 꾸려가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방식이나 그런 것들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굳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면 방법론은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우리 내수 시장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한 피해와 고충을 호소하고 계신데 1차 보편 지급 빼고 2차, 3차 지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러면은 연매출 4억 원 이하, 전년 매출 대비 매출이 줄어든.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든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음식 맛이 없어서 줄어들 수도 있고 옆에 뭐 더 큰 음식점이 생겨서 줄어들 수도 있고 경영상의 내부 이유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딱 외견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 대비 매출이 줄었고 연 4억 원 이하의 작은 기업을 작은 점포를 운영하는 곳이다. 그러면은 일단 100만 원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계적인 구분을 적용한 방식인데 그러면 나는 연매출 4억 5천만 원인데 나도 힘든데 왜 나는 안 주나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은 마련하기 나름인데 어느 정도 합리적이냐가 문제지 딱히 해당되지 않는 분, 해당하는 분 이 기계적인 구분에 있어서 불만은 또 못 받는 쪽에서는 없죠. 뭐 네.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모두에게 다 피해가 안 가게 다 지원이 되면 좋겠지만 그건 한계가 있어서 어쩔 한계가 수 있습니다. 없이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사항 중에도 있었잖아요. 대기업과 맞습니다. 협력사 간 이익 공유하면서 격차를 완화하는 협력 이익 공유제. 이거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맥을 같이 하는데 이제 그때 대목은 그래도 원청 기업이 있고 1차 하청, 2차 하청,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규모 기업 중에 자동차 산업 같은 쪽은 뭐 7차 하청 이후까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제 대기업은 비용 절감을 해서 이 보유자금이나 내부의 이익은 극대화하지만 이 하청업체부터 이제 쪼아나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겼고 심지어 일부 좀 이제 부도덕한 재벌 기업은 이 자신의 가족들의 명의로 설립한 유령 회사에 그냥 중간에 매출 거래만 집어넣어서 통과세를 받는 형식으로 매출을 올렸거든요. 네. 이런 게 우리가 이제 제일 공정거래에서 위배되는 일감 몰아주기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없애자라고 하는 게 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는데 이번 경우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변수 때문에 돈을 번 쪽이 있고 돈을 잃은 쪽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좀 그러면 이익 공유를 설계하는 게 가장 올바르겠는가? 아마 수많은 또 경제학자들의 이론적인 또 실무적인 여러 가지 또 논의들, 제안들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문제는 영구적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한다면
하세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과연 민주당의 4월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정말 올 가을 정도에는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 방식이 적용될 수 있을지는 시간은 조금 바툰 상황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얘기 들어보면 많이 번 사람이 많이 피해본 사람 주는 거 참 좋은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순순히 뭐 착한 마음에서 내놓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야당에서는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국민 재산 몰수해서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거 아니냐. 정말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에서요. 그래서 저는 기업 차원에서 네. 이건 정말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확 했으면 좋겠는 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 세계의 부자 순위가 막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 1위가 누구냐 하면 앨런 머스크예요. 네. 테슬라 주가가 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지금 코로나에 서학개미, 우리나라도 막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 1위, 그리고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아마존의 베이조스 회장, 제프 베이조스가 2위를 주저앉았어요. 뭐 여전히 여기에는 뭐 구글 CEO라든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라든가 빌 게이츠 회장도 들어 있고, 과거에 한 20, 30년 동안 세계 1위 부자였던 워렌 버핏, 이 투자 운용 회사의 회장은 지금 9위로 밀려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면 역시 IT 회사들이 급성장했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잘 보면은 이제 대기업군에 우리가 아는 다음 카카오 있죠. 그리고 또 네이버 있죠. 이런 IT 회사들이 이제는 뭐 조 단위의 과거엔 유니콘 기업이라고 불렀는데 많이 성장한 건 또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정부가 사유재산을 뺏어서 나눠줍니까? 홍길동도 아니고. 네.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부자들이 사실은 재산 안 물려주기 운동의 선두주자들이면서 이 빌 게이츠 회장 부부 또 이제 워렌 버핏 같은 분들은 이미 내 재산은 한 푼도 이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내가 사망하면 다 자동으로 사회로 환원한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도 비판이 있어요. 공산주의자냐고. 그런데 그건 그들의 자유인 거죠. 부자들의 자유인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이 좀 있다면 정부가 이렇게 뭐 고심할 필요는 없겠는데, 그 해외 선진 국가와 우리의 차이가 경제 규모는 우리가 막 따라가고 있는데, 어제 문 대통령이 얘기한 선도 국가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부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조금 선진국에 비하면 참 안 하는 편이다. 이제 이것을 한번 뭐 인식하는 사회적인 의식전환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이제 소소한 차원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는 이걸 이끌어갈 수 있죠. 만약에 사회환원이나 기부를 많이 하는 이제 기업이나 부자들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 우대를 이제 해주면 그들이 어떤 프라이드도 좀 올리면서 또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기쁨을 맛볼 텐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재벌 기업들이 수많은 사회환원 재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재단 차원에서는 어찌 보면 이게 이 면세, 감세를 받는 재테크로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네. 요즘에 SK가 이제 사회적 가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어서 한번 이런저런 사례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우리 체질 변화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서는 뭐 몇십 조 기부했다는 뉴스가 자주 들리는데 우리나라는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한데, 또 뭐 전재산 기부했다가 피해를 본 분들도 가끔 나오긴 했잖아요. 가끔 나오고 또 일부 재벌들이 감옥에 가기 직전이 되면은 뭐 몇백억, 몇천억씩 또 기부 약속을 해요. 근데 시간이 또 한 10년, 20년 지나서 그거 어떻게 됐지? 그러고 돌아보면 기부가 안 된 경우들이 왕왕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앞으로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꼭 나쁜 일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됐을 때 뭐 재산을 털어내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주 이제 습관적으로 좀 기부하는 일들이 체화돼야 되지 않나. 근데 이거는 뭐 가풍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가 좀 조성도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보세요? 이익 공유제, 이렇게 야당의 반대가 많이 있지만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네, 추진할 걸로 봅니다. 추진이 될 걸로 보시는 거군요. 저는 추진할 걸로 보는데, 물론 이게 지금 최근에 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 중에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잖아요. 네. 정인이법, 아동학대를 좀 방지하자, 처벌을 강화하자 이 법과 함께 통과됐는데 지금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이것을 요구했던 고 김용균 근로자의 어머니라든가 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라든가 함께 당식 농성을 주도했던 정의당이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정부안도 약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안은 더 후퇴했다. 네. 그래서 이 적용 안 되는 사업장이 80% 가깝지 않느냐.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또 사망자가 나오는 일이 엊그제 있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 사람의 목숨값이 다르단 말이냐 하는 또 안타까운 성토가 나오기도 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이익공유제 얘기 중이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법제적인 노력이 민주당에서 반드시 나올 겁니다. 그 처음에는 강화된 안이 나올 텐데 여야 논박이 많이 이루어지겠고 어떤 법제도든지 국회를 통과할 즈음에는 상당히 좀 완화, 연성화 이렇게 돼 있어서 아마 사회적으로 큰 타격을 주거나 파장 효과가 크지는 않은 무난한 법으로 좀 변화돼 있지 않겠는가. 처음에는 예, 좀 강하게 듭니다. 나왔다가 결국에는 조금은 모두가 좀 수용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그럼요. 추진이 될 것이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석 달도 남지 않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이 네. 또 최대의 관심사라서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죠. 네네.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각 당의 각축전이 시작이 됐는데 야권은 단일화 문제를 여전히 밀고 당기고 밀당 중이죠. 밀당 중이면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요. 네. 안철수 대표에게 상당히 버럭을 하셨습니다. 네. 버럭하시면서 그 양반은 자기 중심으로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 네.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 안철수 대표가 입당하시오. 입당한다면 나는 서울시장 출마 안 하겠소. 하지만 입당을 안 한다면 네. 내부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내가 출마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조건부 출사표죠. 네. 예, 이게 조건부 출사표인데 역으로 보면 또 조건부 불출마 선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당장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합당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없다. 합당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네. 만약에 이제 이 국민의당과 함께 단일화하려면 입당밖에 없다. 입당할 가능성은 이미 만났는데 없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이 안철수 대표와 회동하려고 하는데 아주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죠. 뭐 합당과 아무런 이제 단일화에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네.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결국 못 만났어요. 네. 그 대구에 내려간 안철수 대표는 엉뚱하게 홍준표 의원을 만났습니다. 네.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이에요. 네. 홍준표 의원은 이제 이거 예정 없이 우연히 이제 동학사 사찰에 갔다가 만난 것이다. 동화사입니다.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안철수 대표를 한껏 추켜 세웠어요. 뭔가 조금 홍준표 의원은 내가 이 야권 단일화 과정에 역할할 게 있겠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의원이 또 나경원 전 의원을 만나거든요. 나경원 의원도 만났다고 많이 네. 언론에서 보도가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도 만나고 외부의 서울시장 후보도 만나고 그러면서 뭔가 단일화에 좀 이제 물꼬를 트려는 노력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네. 일단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 아주 좋아하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까지 끼어든 마당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자력으로 자당의 후보를 우리는 낼 것이다. 물론 이 단일화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하지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주장하는 자기중심적인 단일화에는 우리는 응할 수가 없다. 3자 구도로 나가도 이길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야권에서 듣기에는. 네. 여당 후보는 어차피 하나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나온다고 상수로 놓고 네. 국민의힘에서 뭐 가정했을 때 오세훈 전 시장이든 나경원 전 의원이든 누군가 체급 있는 주자가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갔을 때 네. 3명이 싸우면 야권의 표는 당연히 쪼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게 이제 야권 내에서도 필패론으로 이야기하는 가장 두려워하는 구도인데 네. 이렇게 해도 이길 수 있다. 이건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게 믿고 있다고 보긴 힘들어요. 이렇게 강수를 두면서
안철수 대표를 어떻게든 이제 조금 굴복시켜야 되는 입장. 그래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안철수 대표의 이제 기싸움이 이번 단일화의 가장 마지막 이제 변수인데, 아마 국민의힘 스스로 내부 경선을 통해서 한 명의 본선 주자는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라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힘 본선 주자 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질, 이게 투스텝 단일화입니다. 이거는 네. 내부 경선하고 본선 전에 한 명으로 이제 압축하는 요 경우는 지금 유일하게 살아있는 가능성인데, 지금 이제 이 정말 안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말 잘 이 상극이에요. 네. 잘 안 맞는 캐릭터인데 네. 이 상황에서 단일화가 수월할까? 사실 뭐 가능성은 반반입니다만 이 굉장히 어려운 지금 난제로 점점 이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에 그렇게 적극 나서지 않는 자세를 취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국민의힘 주자가 지금 쭉 나뉘어 있었을 때 네.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 지금 뭐 당내에만 8명입니다. 이해훈 전 의원도 있고요.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있고, 김선동 이제 사무처장도 있고, 이 지지율이 다 낮아 보이는데 다 모으면 안철수 대표 지지율보다 높아져요. 네. 근데 이제 한 명의 주자가 결정되면 국민의힘 또 당원이나 지지 세력은 이 누군가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때 지금은 안철수 대표가 이 야권 유일 후보처럼 이 지지율이 격차 있는 선두권에 딱 있지만, 상대 후보가 하나 나와서 만약에 한 25% 대 25%에서 박빙을 또 이 자웅을 겨루게 되면 안철수 대표도 적신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다시 막판에 정말 이게 포커판처럼 최후의 배팅이 한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야권은 그렇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너무 조용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공식 선언한 분이 한 분입니다. 네, 그 우상호 의원 의원만. 한 분. 네. 우상호 의원도 사실은 원내대표도 했죠. 다선 의원이죠. 체급 좋고 뭐 이미지도 좋고, 사실 충분히 역량을 갖춘 후보인데 문제는 인지도예요. 네. 석 달도 남지 않은 이 재보선 다가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4.7 재보선인데요. 4월 7일.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우상호 의원이 갑자기 막 이렇게 붐을 타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흥행을 만들려면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벤트가 없잖아요. 지금 없죠. 박주민 의원 고민하다가 결국 불출마 쪽으로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끝까지 봐야 되지만 네. 박영선 장관 정도가 아마 나올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빨리 이제 내각에서 사퇴하고 나와서 지금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데, 뭐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지난주에 당이 이제 많이 어려워서 고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양파전이 되잖아요. 2파전. 그렇죠. 근데 이것도 흥행이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적어도 이제 제3주자 정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이 다른 수를 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는 아니지만 합당을 하니 많이 하면서도 지금 평행선을 긋고 따로 가고 있는 비례정당이 하나 있죠. 네. 열린민주당 의원 3명이고 단일화를 최강욱 선언했어요. 대표가 네. 있지만, 김진애 의원이, 사실 김진애 의원은 전 민주당 의원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민주당보다 더 강성 민주당이에요. 그래서 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와 접촉을 하는데, 아마 범여권도 단일화를 하자. 어쨌든 난립하면은 조금이라도 표와 뺏겼을 때 이 3자 필패론이 민주당도 쓴맛을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될 때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거의 이겼어요. 그런데 밤사이에 뒤집혀서 오세훈 시장이 탄생했고, 그 모자란 표를 보니까 당시에 이 노회찬 후보가 나왔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정의당이 아니고 그때는 국민신당이었는데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랬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우상호 의원도 네. 여권표도 결집하자, 그러면서 김진애 후보까지 포함해서 네. 우리도 이제 이 어떤 단일화 경선을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상호, 김진애 의원 최종 후보되면 단일화 될지 이것도 또 지켜보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이슈가 될지 조금은 아직은 이슈가 좀 덜 된 측면이 쉽진 있어서 않습니다. 네, 네. 계속 지켜보면서 이슈가 되면 그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